네, 오늘도요, 암 대사를 통한 암 억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미세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대사 특징이 특히 바르보르크 효과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르보르크 효과가 이제 해당 대사가 항진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암세포 조직에는 이 산성화가 된다는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 암세포 조직이 산성화되면은 바로 암세포의 치명 전이가 쉬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세포 CTL이라 그러거든요.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그 사례 T세포라 그러는데 그 세포 독성 T세포가 억제가 일어나서 암을 공격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 신생이 유도되고 그 다음에 항암제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 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될 건데 요게 바로 이제 뭐냐면 암세포 주변에 가장 그 미세 환경에 젖산 산성화 조직 환경을 갖다 이룬다는 어떤 가장 기본 원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세포의 젖산이 자꾸 이제 그 암세포 같은 경우 젖산이 자꾸 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히프몬이 처음에 왜 산소가 부족해서 원래 해당 대사가 항진이 되면서 젖산으로 쌓였잖아요. 근데 일단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이 젖산이 히프몬이라는 저산소 유도 인자를 활성을 갖다가 시켜서 산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자가 프로그램식으로 아예 그냥 산소의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아예 그냥 저산소 그 환경화의 대사로 돌아가듯이 자꾸 이렇게 젖산과 대돌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꾸 그 암세포의 어떤 미세 환경이 자꾸 젖산 쪽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젖산이 축적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활성산소를 소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 신생과 전이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저 골수율의 억제세포에 직접을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이 골수율의 억제세포가 뭐냐면 바로 면역을 억제해주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게 사리 T세포도 억제되고 또 하나는 이제 NK세포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억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리 T세포하고 NK세포가 정말 암을 억제하는 데서 중요한 면역세포들인데 걔들이 억제를 되니까 완전히 군인들이 억제를 당하니까 되게 불리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항종양 면역이 억제되는 어떤 원리가 이 젖산으로부터 누적이 되면서 생긴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젖산이 쌓이면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식과 전이 그 다음에 치료 뭐 이렇게 항암제라든가 모든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 참고하시라고 먼저 강의했지만 한 번 더 이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을 억제하는 게 이제 젖산을 억제하려면 일단 포도당 섭취를 잘 덜 해야 되니까 바로 케톤식이라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2DG 또 구연산도 여기 하나 새롭게 있죠. 구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DCA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해당 대사가 촉진이 되면 세포 안에 젖산이 많이 쌓이는데 암세포도 그건 싫어한다 그랬죠. 세포 내에 쌓이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이 퍼내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MCT라든가 그 젖산 운반체라든가 아니면 V 액포형 뭐 ATP 파제에 의해서 젖산 양성제를 자꾸 퍼냄으로 인해서 안에 산성도를 자꾸 바깥으로 퍼내고 그래서 암 주변 세포의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억제하는 게 바로 요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산탄 나트륨 소다라 그러거든요. 이런 게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세포 밖에 수소이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산성도가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 조직의 산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똑같은 얘기 보시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은 그림인데 여기서 하나 조금 내가 더 집어넣은 건 뭐냐면은 요거 DCA가 바로 저기 피르부산 탈수소 효소 키나제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지만 여기 바로 VAT 파제라는 이것도 그 억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한번 그림 더 보시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양 미세 환경 얘기가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젖산들이 쌓이고 그러면은 이제 세포 주변에 그 산성화가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성화가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암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젖산도 누적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젖산은 곧 산성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있냐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물질들 있죠. 걔들이 또 주변에 많이 누적이 돼 노폐물이라든가 어떤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산소 부족되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세포들이 원래 그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젖산 환경 하에서는 그쪽 암세포 미세 환경 하에서는 그게 이제 그 암을 갖다 오히려 도와주는 세포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섬유소 이제 그 암세포 주변에 여러 가지 기질들 있죠. 이 기질이 뭐냐면 바로 섬유아세포, 그 다음에 저기 활성화 췌장 성장세포. 요거는 뭐냐면 췌장 조직에서의 이제 대표적으로 미세한 경향을 요게 췌장 조직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뭐 활성화 췌장세포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이런 섬유아세포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꼭 뭐 췌장이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섬유아세포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 염증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외 기질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쪽을 자세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종양 관련 섬유아세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원래는 이 섬유아세포가 세포외 기질을 갖다가 이렇게 충전해주는 어떤 섬유 그 세포 기질 물질들인데 얘네들이 오히려 암 주변 조직의 섬유아세포들은 암의 그 어떤 성장이나 증식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특히 요게 이제 암 섬유아세포를 또 암세포들이 영양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젖산이 쌓이면서 노폐물도 쌓이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많이 쌓이면서 또 그 영양 공급도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암세포가 요 섬유아세포를 녹여서 먹거리로 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암세포의 증식에 또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그런 거를 특히 종양 관련 섬유아세포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여기 대식세포, 콜라겐, 면역세포 다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종양 섬유아세포가 종양 관련 섬유아세포로 바뀌고 또 면역세포들도 종양과 관련된 그 면역세포들로 바뀌면 오히려 종양을 돕게 되는 그런 어떤 세포들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다음 그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을 암세포 생태계라 그러거든요. 암세포 생태계 환경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대식세포라든가 섬유아세포가 이렇게 서로 암세포와 상호작용을 하게 하면서 혈관 과형성, 그러니까 혈관을 너무 지나치게 형성을 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혈관이요, 우리 정상혈관은 정생 모세혈관들은 나름대로 세포 조직에 딱 규칙성이 있게 나름대로 어떤 그 규칙성이 있는데, 이 암세포의 혈관 그 신생은 되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신생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암세포들 조직 자체도 되게 불규칙하지만 그거를 거기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들 자체도 되게 불규칙하게 신생이 되는데 그 너무 또 지나치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혈관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 거는 혈관들이고 이제 이런 건데 특히 이제 암세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질세포의 도움으로 증식한다 그랬죠. 요게 뭐냐면 이 섬유아세포를 막 영양소로 삼아서 녹여서 이 암세포들이 오히려 오히려 그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급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브루크 효과와 반대는 역바로브루크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섬유아세포를 섭취함으로써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면서 또 암들이 생존 전략을 또 짜거든요. 네, 다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종양 주변 미세 환경에서 또 이제 여기 대식세포의 배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원래 이제 대식세포가 암을 갖다가 이제 증식되는 거를 감독하면서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정상적인 그 대식세포를 M1 대식세포라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요, 그 암 주변에는 자꾸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도 많고 또 저산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콕스2라든가 또 스테3 염증 촉진화 경로 사이토카인들이 증가가 되면서 이 M1이요, M2TAM, 이게
TAM은 뭐냐면 튜머 어소시에이트 마크로파지라고 종양 관련 대식세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로 바뀌면서 이제 오히려 더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 뭐 이제 VEGF라든가는 혈관 신생인자, 그다음에 FGF는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혹은 저 IL 인터루킨 1, 인터루킨 5 이런 것들을 얘들이 분비함으로써 혈관 신생을 촉진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EGF1 상피세포 성장인자, 그 다음에 FGF2 이건 아까 이거 나왔던 거 그거 말고 섬유세포 성장인자, 그 다음에 인터루킨 6, 그 다음에 이제 TGF 베타, 그 다음에 PDGF가 얘네들 물질이 또 세포의 어떤 증식을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요 TGF 베타가 뭐냐면 TGF가 이제 어떤 세포 형태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를 촉진해주는 그런 팩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EMT라 그래고, 상피 간엽 변환 뭐 이런 건데 뭐냐면 정상 상피 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든가 뭐 이런 신호를 마크로파지 신호 이런 물질들이 신호를 받으면 마치 그 세포가 변형이 되면서 그 암세포가 전이 될 준비를 떨어져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상피세포를 조직에서 탈출을 해서 변형이 되면서 이제 단 먼 곳으로 전이야 혈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이 될 수 있는 전이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그 중간 간엽 형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근데 그거를 촉진하는 게 바로 TGF 베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DGF는 뭐냐면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를 그래갖고요. 요것도 또 암을 증식시키는 그 혈액 속에 혈소판 성장인자인데 요게 또 암의 증식을 촉진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 이제 또 얘가 이제 MMPS 요게는 저기 매트릭스 메탈 프로테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뭐 세포 기질들을 갖다가 막 녹여서 세포들이 전이 침윤하기 쉽게끔 녹여내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EGF를 이제 또 같이 또 동시에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침윤을 용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암 진전과 전이 치료 저항성 재발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암을 갖다 고치려면요, 그 암을 갖다 증식시키는 어떤 그런 분자 타겟팅도 해야 되지만 암세포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이 미세 환경의 어떤 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러면 이제 종양 주변 대식세포를 타깃하는 암 치료는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암 조직에서는 참 재밌어요. 암 조직도 그렇고요, 면역세포도 그렇고요, 또 케모카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거, 이런 거를 분비하는 게 암조직 세포 자체에서도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 대식세포 있죠? 면역세포들 걔들도 분비를 하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이 염증세포에서도 이런 어떤 그 염증을 촉진하는 어떤 신호들을 또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또 지방세포 있잖아요. 지방세포들이 단순히 지방만 축적하는 게 아니라 얘들도 염증세포를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살찌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많이 분비된다 해서 만성염증이 깔리면서 모든 대사질환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 암조직으로부터도 이렇게 케모카인이라는 건가 분비가 되면 이제 요거는 케모카인 L은 뭐냐면 케모카인 리간드 2라는 뜻이고요. 그 리간드가 있고, 리간드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케모카인 수용체, 이거는 CCR2, 이제 요게 이제 수용체 2라는 얘기죠. 얘가 요게 결합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대식세포가 또 이제 이렇게 종양 연관 대식세포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이 케모카인 같은 경우는요, 주성 물질이라 그래. 주성 신호인데 그게 뭐냐면 암 조직으로 이 대식세포 같은 것들을 불러들이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불러들이면 또 불러들인 다음에는 또 얘네들 신호에 의해서 또 TAM2, M2형 또 종양세포로 바뀌어버려서 또 암을 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암세포가 똑똑하죠, 의외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억제하는 게 바로 대식세포를 암 조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막는 게 또 디설피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콕스트
스테이트3 요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고 결국 이제 종양 대식세포로 바뀌는 건데 요걸 또 억제해 주는 게 바로 셀레콕시브하고 오라노판이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내가 맞아요. 요거는 같은 그림인데, 특히 이제 항암제를 하게 되면, 암조직이 가뜩이나 이제 이런 암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든가 뭐 성장인자, 키모카인 같은 걸 다 동원을 하게 돼서, 아까 같은 제2형 종양 관련 대식세포가 증식을 해서 암을 오히려 돋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암제가 또 충격을 주게 되면 또 이 기전들이 촉진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억제하는 게 바로 탈리도마이드와 오라노판, 칸나비디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콕스2를 억제하는 게 셀레콕시브가 있고, 스테스3를 억제하는 게 이 오라노판이라는 거, 이런 약자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종양 주변 대식세포, 그래서 이거를 TAM이라 그러거든요. TAM, 이거는 복수형이고요.를 타겟하는 암치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암세포에서 콕스2를 발현하게 되면, PD 라이간드 1이라 그랬는데, 요게 이제 프로그램 셀 데스를 갖다 유도하는 리간드인데, 얘가 이렇게 싹 가서 CTL, 요게 뭐냐, 살해 T세포거든요. 이 살해 T세포에 PD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결합을 하면 이 CTL을 갖다가 그 암세포를 인식을 못하게 한과 동시에 또 얘한테 이제 자살을 유도를 하게 해서, 그래서 면역을 억제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원래는 얘가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GE2가 있는데 걔가 또 이렇게 M2형 그 대식세포를 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콕스2가 또 이제 NK세포도 또 억제를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CXCL9이라는 게 T세포를 동원하는 또 이제 화학 주성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PD추가 또 이제 M1 그 대식세포를 또 억제를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요. 사실은 이 TH1이 보조 T세포인데, 이 TH1이 활성화되면 살해 T세포를 활성시키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M1 그 대식세포로부터 이렇게 그 T세포 TH1이라는 어떤 그 보조 T세포의 활성 신호를 받는데,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걸 또 억제하는 게 이제 암세포가 또 PG2를 통해서 얘를 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여러 가지 기전 내에서 면역세포들이 재발휘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 그 자살까지, 면역세포 자살까지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복잡 다단한 어떤 기전들을 통해서 암세포들이 면역세포들로부터 자기의 생존 전략을 짠다는 얘기 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걸 막는 게 콕스2, 막는 게 셀레콕시브 자꾸 나오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엔세이드성, 그 논스트레이드성 그 소염 진통제들이거든요. 얘들을 잘 이용해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CSF1R, 요거는 뭐냐면, 콜로니 스티뮬런트, 그러니까 집단 자극 인자거든요. 팩터. 그렇게 이런 게 모이면 바로 이제 암 조직으로, 이제 뭐죠? 그 마크로파지 같은 거를 막 모아오는 건데, 그래 모아오게 해서 또 M2로 바꿔버리고 막 이런 전략들을 암세포들이 짜고 있어요. 똑똑해요, 참.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여기까지는 다 같은 건데, 제가 왜 집어넣냐면, 이제 좀 정리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콕스2하고, 젖산. 어쨌든 이 젖산이 결국은 염증 가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도 분비하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셀레콕시브가 늘 나왔고, 그 다음에 DCA가 또, 2DG가 또 그 해당 과정, 젖산 과정에서 이 젖산을 갖다 억제를 하게 하면서 그런 억제 작용하고요. 근데 이런 물질들이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 또 종합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넣었던 게, 시메티딘이라는 그런 그 양약이 있거든요. 얘가 골수율의 억제세포로 갖다가 억제를 해서, 이제, 면역세포들을, 얘들이 면역세포를 제대로 작용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작용을 억제하는 게 바로 시메티딘이라는 약물이라는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메티딘이 또 하나,
뭐냐면 혈관 신생도 억제를 하고 또 전이 침윤을 억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메티딘, 뭐 메트포르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이베맥틴이라든가 이런 그 구충제 있었죠.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조합을 하면 암 어떤 그 증식과 이런 악화에 많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종양 미세한 개선 암식적인 그 좀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암억제액인데요. 자주 나왔어요. 정리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디설피람이라든가 오라노판, 그 다음에 셀레콕시브, 탈리도마이드, 하이드록시클로르킨 이런 약물들이 이렇게 섬유화 세포를 갖다 억제를 하고요. 또 케모카인과 성장인자를 또 암 주변에 케모카인과 성장인자를 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내피세포라든가 이 혈관 증식 이런 것도 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 자체를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억제를 해주고 이런 관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암세포 직접 억제하는 게 또 2DG 자꾸 나오죠. 메트포르민, 메벤다졸, 이베맥틴 요거 알죠? 그 저기 구충제 그거. 그 다음에 암세포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한다는 그런 약물들 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양 미세 환경 개선에 수소가스 흡입요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암 조직이 이렇게 되면은 침윤 전이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염증 세포와 면역 세포에서 섭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증식인자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암이 자꾸 이제 악화가 되는데, 그런 다음에 혈관도 신생이 되는데 불규칙하게 혈관이 신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암 관련 섬유 어떤 아세포들이 활동이 자꾸 왕성해지면 그런 거 암이 이렇게 심해지게 악화되고 나빠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수소가스 흡입요법이라 그래갖고 수소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세포 활성화 면역세포를, 그러니까 요거는 면역세포 활성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상 면역세포라는 뜻이에요. 정상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을 이제 원래 면역세포가 암을 원래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활성화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증식 전이를 갖다가 억제를 시킨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나 성장인자 생성 억제, 그 다음에 염증성 항산화 혈관 억제, 요런 다양한 기능이 이 수소가스가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수소가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암 조직은 암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 염증세포들이죠. 얘네들이 되면서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막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제 형성이 많이 되면 암세포의 증식 촉진, 혈관 신생 촉진, 항종양, 그 다음에 면역 저하, 그 다음에 암줄기세포 촉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발열, 식욕 저하, 체지방 근육 감소, 우울증, 수면장애, 피로감, 통증, 빈혈. 요거 제가 시크니스 비헤이비어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염증이 심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수소가스 분자가, 수소 분자 가스가 바로 이런 거를 억제를 해준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이라든가 인터루킨 6, TNF-알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2, E2, 요게 바로 PGE2의 플레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를 해서 암을 갖다가 결국은 억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수소가스 흡입요법인데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보통 이제 요 수소가스가요, 근데 그러면 수소가스가 왜 암을 억제하냐면, 대표적으로 요 활성산소 있죠. 특히 그 하이드록시기 요거 제일 강한 그 활성산소라 그랬잖아요. 얘를 갖다 억제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간질성 폐렴이라든가 폐섬유증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이, 그래서 간질성 폐렴이 걸리는 염증 때문에 그 염증을 커버하고자 이제 섬유 성분들이 많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 폐섬유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는다 그래요, 수소가스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또 수소가 오해치기, 이걸 히드록실 라디칼 소거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를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을 해서 바로 수소가스가 그런 작용을 해서 결국은 또 암을 억제하게 되고, 근데 이제 방사선과 항암제는 결국은
OH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왜냐면 얘를 활성해서 암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게 상황에 따라 어느 때는 정상세포를 또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게 암만 볼 건지 정상세포까지도 볼 건지 그런 거에 따라 작전이 좀 다르다는 얘기 좀 했었죠.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종양 미사용경 수소가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작용이 있다 그래요. 이제 악성 종양에도 쓰고 심혈관계, 뇌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 알츠하이머, 파킨스병, 정신질환, 심장네프로스, 그다음에 항암제 방사선 치료 부작용, 만성 결국 뭐냐면요. 모든 각종 만성 질환과 만성 염증성 질환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성 염증성 질환들은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온다고 보시면 거의 맞거든요. 당독소도 활성산소로 귀착되고 활성산소도 활성산소로 귀착되고 정신적인 마음의 갈등,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감염, 독성물질 오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만성염증성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결국 모든 만성질환들이 대사질환, 만성질환, 퇴행성질 이런 것들이 오는 거니까 항산화력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작용들을 갖는데, 특히 이제 수소가스가 그런 항산화력이 많이 강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스 흡입요법이 이제 항산화력을 이제 어떻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기전들인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참고해 보세요. 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 이제 슈퍼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센 활성산소가 뭐냐면 H2O2 과산화수소예요. 근데 이제 과산화수소고, 그 다음에 얘보다 이제 더 센 게 이제 히드록실기 그걸로 되는 건데,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작용 기전들이 있는데, 특히 그 수소가 이 하이드록실하고, 그 다음에 또 NO가스가 요게 이제 혈관 확장 물질, 가스형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죠? 비아그라의 어떤 그 핵심 활성 기전인데, 근데 요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비아그라 같은 거 너무 즐겨 드시면 몸에 활성산소 피폭이 일어나고도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라고 내가 하나 집어넣고요. 어쨌든 이제 요게 또 더 활성화되면 과산화질소라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서 산화 손상을 일으키고, 또 이제 과산화수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철을 만나면, 특히 그 페르토시스 얘기했죠. 이게 바로 팬텀 반응이라 그러거든요. 과산화수소에 철이 반응을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그 활성산소인 OH를 만들어서 수도물 같은데 병균도 막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데도 응용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게 하이드록실인데 바로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게 수소가 이 과산화질소하고 하이드록실 라디칼, 가장 강력한 암을 일으키는 라디칼을 억제해주는 기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스가 그런 어떤 기전 때문에 암을 억제한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는 보면은 이제 뭐 이 염증성 사인통의 요 과정들을 이미 아실 거고요. 근데 요거를 억제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조직에서, 암조직은 이제 암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 호중구, 림프 등이 염증성 염증을 막고자 얘네들이 많이 모이고, 또 때로는 암세포 배반을 해서 암세포를 돕는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암세포도 그렇고 면역세포들도 그렇고요. 활성산소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비를 하면 뭐 암세포의 요런 어떤 NF-kappa 경로, 비의존성 경로 뭐 어쨌든 해서 IL-6의 체액종 쪽으로 여기로 가는데, 그러면 암세포의 그 인터루킨 6 수용체를 자극을 하게 되면 GX테트 경로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증식, 촉신, 아포토시스 저항성,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 있죠? 줄기세포 촉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또 암세포가 더 극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골수에서 호중구를 동원해서 혈액 속에 NLR, NLR 값이 상승이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거를 억제하는 게 바로 오라노판, 셀레콕시브, 디인돌리메티안, 그 다음에 탈리도마이드, 청열해독약, 대표적인 이제 황열해독탕 같은 거거든요.
그 황금, 황련, 황백 이런 걸로 이루어진 거, 시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청년 해독약제들, 그다음에 수소가스 흡입, 그 다음에 매실 액기스. 이 매실이 액기스가요, 특히 이제 세포 주변에 산성화된 걸 많이 막아주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수소가스 흡입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일단 이 그림에서 보면 요 전체적인 거는 이미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요. 메트포르민하고 수소가스가 간에 FGF2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섬유 아세포 성장 그로스 팩터가 성장 인자인데 그 21이라는 게 있대요. 그 21을 갖다가 수소가스가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메트포르민도 이걸 활성화시킨대네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면 바로 시루트인 장수유전자라 그랬죠. 요게 활성화 기전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또 PGC1이라는 미토콘드리아 신생을 촉진하는 그런 그 신호 경로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과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 베타산화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TC 회로도 활성화되고, 산화적 인산화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 신생 합성이 활성화되고, 또 케톤체 합성이 신성화돼서 결국은 바로브루크 효과를 갖다가 반대로 되게끔 미토콘드리아를 오히려 바로브루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억제가 됐잖아요. 그걸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이 어떤 대사 환경을 개선시켜준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활성화시키는 게 단식 케톤식이요법이라는 얘기. 케톤식이요법을 하면 PPAR이라는 그 페록시즘 페록시즘 증식체 활성 수용체라는 거거든요. PPAR이 요게 이제 단식과 케톤식이 때도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항고지혈약 얘기했었죠. 페노피브레이트와 베자피브레이트 이런 것들이 또 얘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또 결국은 이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노화 억제, 바람 억제, 수명 연장된다는 거, 요것도 좀 이해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몇 번 나왔던 건데, 오라노폰하고 셀레콕시브하고 함께 쓰게 되면 바로 우리 저기 세포 속에 글루타티온이라든가 티오레독신이 요게 바로 항산화 해독 능력에 관여하는 기전들이거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얘가 활성산소를 억제를 하는데, 요 셀레콕시브 이거 오라노판이 얘들을 억제를 해서 암세포한테 산화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게 해서 암을 억제한다는 방법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또 단순히 얼로 글루타치온이 이런 기능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바로브루크 효과도 또 이렇게 억제를 해준다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트라코나졸도 이게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넣은 거는 아주 쌈박하게 요 한 항목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됐길래 그래서 정리해서 놓습니다. 종합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트라코나졸이 항진균제로, 원래는 항진균제로 개발이 됐던 약인데, 요게 이제 그 오프드락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본 목적은 요건데 오프라벨 드락인데 오프라벨이 뭐냐면 원래 효용성을 어떤 항목이 아니고 그걸 떠난 어떤 부수적인 보너스적인 효과라 그럴까? 근데 그게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재창출 때 발견이 됐던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트라코나졸이요, 해지오그 신호 전달 경로, 이것도 암 줄기세포 신호 전달 경로고요, 윈트 신호 전달 경로, 이것도 줄기세포고요. 그 다음에 혈관 신생, 그 다음에 또 세포 내 콜레스테롤 운반,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볼테이지 디펜던트 아니온 그 채널인데, 이게 뭐냐면 그 볼테이지가 뭐냐,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이라는 뜻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거, 그것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엠톨 요것도 억제를 해서 암의 증식 신호를 또 억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성분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생리의 어떤 경로를 갖다가 셀 시그널 경로를 억제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채소의 암 억제 기전, 이래서 이제 십자가 채소가 뭐냐면 바로 겨자라든가 브로콜리, 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요런 어떤
글루코브라시신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사 중에 인돌3 카비놀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 산성족 어떤 위에 산성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야채를 채소를 먹게 되면 위에 산성족 소화 조건이죠. 거기서 바로 디인돌리 메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물질이 바로 이제 에크트 NF 카파비 신호 전달 경로라든가 IL6 GX 경로, 염증 경로라든가 저산소 경로라든가 히스톤탈 아세탈 경로를 억제를 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채 녹즙 특히 십자가 어떤 이거를 꼭 드시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얼마나 많은 신호들을 억제를 해요. 예, 그런 거 이해하시라고 서비스로 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메트포르민도 이렇게 이제 메트포르민 구조인데 어쨌든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종양 미세 환경 중에서 대식세포, 종양 미세 환경에서 활동하는 대식세포, 섬유화세포, 조절T세포, 골수유래 억제세포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혈관 신생과 면역 억제 증식 촉진해서 암을 갖다 증식하는데 얘들을 또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암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호흡 효소를 억제하고 ATP 생성도 억제하고 AMPK를 활성화하고 mTO를 억제하고 히프원 활성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물질 합성을 억제를 해서 또 암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를 한다는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 중에 또 혈액 속에 글루코스와 인슐린 농도를 또 저하를 시켜서 이게 원래 메트포르민은요 당뇨약에 쓰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통해서 또 암의 증식을 대사 조절해서 억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다는 것, 어떤 작용이 있는 약물들, 하나로서 복합적인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진 약물들이 기본적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약 성분이라 생각하면 되시고요. 근데 이런 거는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가 마치 모두 되게 여태까지 거론됐던 어떤 중요한 신호들을 많이 막아서 중요한 약은 맞는데 그렇다고 요거 하나라든가 몇 가지만 갖고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메트포르민하고 이베맥틴 두 가지도 한다는 얘기도 내가 있고 그런데 좀 불안해요. 조금 더 종류를 조금 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조금 더 조합을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좀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젬시타빈 이거 대표적인 항암제인데요. 이 항암제 구작용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려고 놓은 건데 어쨌든 이제 젬시타빈 그 항암 독성 이거 세포 독성 항암제거든요. 그런 암 조직을 공격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섬유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더 혈관 내피 정구세포, 대식세포 얘네들을 또 활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저산소 상황도 올려주게 되고 염증 NF-kappaB 어떤 마스터 스위치도 또 활성을 시켜주고 전부 활성산소도 높여주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결국은 더 여러 가지 CXCR4라든가 CXCL2라든가 이게 뭐냐면 면역세포들 불러들이는 어떤 주성물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막 면역세포들이 동원이 많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혈관 내피, 정구세포,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더 종양혈관 신생을 촉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지나치게 과형성하게 되고 근데요 또 그 혈관도 안정적이지 않고 되게 이렇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어떤 형태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도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항진을 촉진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암세포 증식 촉전 치명 전이를 뒷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 우선은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축소시키는데 뒷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뒤로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단순히 항암제 치료, 화학독성 항암제 치료만 갖고는 너무 불안전하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함께 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격으로 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5편 시리즈로 여태까지 한 7, 8개 정도 강의해왔잖아요. 그게 토탈 정리거든요. 그래서 첫째, 암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만성염증 누적의 끝판왕 질환이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습관병, 대표적인 아주 생활습관병, 아주 고질적인 생활습관병이죠.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암 예방과 그 다음에 몸의 암 발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방책이다. 그러려면 자세, 척추의 바른 자세 습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그 다음에 생각하는, 마음 쓰고 감정 느끼는 어떤 그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 습관들, 이런 것 등을 다 바람직하게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암 치료의 기본은 만성염증을 없애는 생활 개선이 필수인데,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암과 노화 대사질환 촉진 요인들에서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좀 길지만 되게 농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괜히 다른 것들 여러 개만 방대하게 보는 것보다 요거 한 편 보시는 게 훨씬 더 요약된 느낌도 있으니까 꼭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암은 그 질병 속성상 공격 일본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돌려막기식의 어떤 급한 불 끄기에 적합한 현대 표준 암 치료 방법만으로는 너무도 불완전하고 근본 치료하기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많은 방식이라는 거 꼭 인식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급한 거는 급한 불 끌 때는 응용의 가치가 있는데, 근본 치료하는 데는 뭔가 또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 꼭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따라서 식이요법이라든가 면역요법, 자연요법 등 다양한 대체요법의 보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꼭 인식하시고요. 특히 다중표적하는 천연물 복합치료법과 그 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지금 제가 시리즈로 지금 강의해왔던 신약 재창출된 대사조절 암흑제 의약품들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현대 항암 표준 치료의 부작용과 또 원천적인 한계, 그 다음에 또 되게 고비용이잖아요. 고비용 등의 어떤 단점을 통합 또는 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치료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통합해도 좋고요. 아니면 기존의 어떤 항암 치료법이 없으면 대안으로서 그냥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 또 이게 없는 방법, 현대 치료의 한계를 또 커버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저에게 많은 공부에 영감을 줬던 사이트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사조절 통한 암흑제에 대한 거는 되게 많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정말 나는 이제 PPT는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환자분들께서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것들만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발췌해서 PPT를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많은 어떤 양을 갖다가 정보를 접하시고 싶으면요, 네이버 블로그에 람만이라는 요거 검색 그대로 네이버 블로그 람만 이렇게 치시면요, 그 블로그 사이트 있으니까요, 여기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에 대한 통찰력 있는 구체 정보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또 동영상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류영석 원장님이라는 이거는 양방 내과 의사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삼성 암 종양의료원에 아주 근무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좀 드셔서 약간 드셨지만 한때 그 암에 대해서 상당히 치료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영석 TV로 올려주는 동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정말 이분이 신뢰성 있게 어떤 암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암의 속성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정말 정확하게 잘 주고 계세요. 그리고 현대 항암 치료법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런 얘기들도 좀 되게 오픈마인드 되신 분이시더라고요. 저기 양의사분 치우시고는. 그래서 이분 꼭 동영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찾았는데, 또 이재영 원장님이라고 한의사분이신데, 요번에 활명TV에서 또 이제 암 요양병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활명TV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분하고 또 요분들이 지인들 관계신데, 또 조병식 TV라 그래갖고 요분은 또 양의사세요. 근데도 이분이 통합 치료의 어떤 자연요법이라든가 암 통합치료 어떤 요법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심도 있게 많이 활용도 하시고
그렇게 이해도 하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검색해서 제가 얘기한 걸 핵심 근간으로 해서 이분들의 얘기를 또 바탕으로 해서 살들을 붙여서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키시길 바라고요. 필요하면 뭐 상담 신청 같은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3대 표준 항암 치료요법들이 충분히 효과성이 좋았다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건데, 사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너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세상에 지금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보완하고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커버할 수 있는 대안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이해 저런 이해를 잘 갖고 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냥 단순하게 민간요법 뭐 하나 갖고 누가 낫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또 그것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좀 폭넓게 전해드리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핵심 바탕으로 해서요. 또 소개해준 동영 부족한 부분은 소개해준 동영상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긴 동영상들 강의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